한미 양국이 그동안 벌여온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5개월여 동안 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줄다리기의 결과물이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 연구위원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 대통령실과 백악관 그동안 진행되어 관세와 안보 협상의 세부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직접 발표를 하면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총평부터 일단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부분 해소가 됐다. 이제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말을 계속했거든요. 좀 버티기가 힘들었다. 버티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갑과 을의 거래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쉽게 말하면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했던 것 같고 어느 일방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양쪽이 서로 챙길 건 좀 챙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라든지 안보 분야 큰 틀에서 보면 초기에 정부가 얘기했던 문서가 없을 때, 팩트시트가 없었을 때 얘기랑 큰 차이는 없다. 그런 점에서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제 디테일의 악마들은 좀 일부 숨어 있고 그다음에 향후 협상도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러나 이게 조인트 팩트시트거든요. 양쪽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원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 틀에서는 다른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큰 줄기의 방향성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역시 향후 이제 미세 조정 과정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만 그래도 디테일은 이제 디테일의 악마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두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의 이제 후속 협상도 좀 과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 일단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 연료를 일단 박는 방식으로 지금 채택이 정리가 됐는데 연료만 우리가 미국 측에서 제공을 받더라도 이게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논의가 좀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문서화됐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에서 합의가 됐고 본인이 승인했다고 그랬죠. 어프로벌. 해그세스 장관이 또 승인 확인했어요. 한미연례안보에 비해서. 그다음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러면 건조 자체는 이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 여기에는 농축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농축 우라늄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군사적 사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아니면 예외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문제가 있고 자 일단은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게 우리가 우리 기술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테니 연료를 공급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라늄이 20% 미만의 전홍축이 있고 또 고농축이 있어요. 90% 가까이 농축하게 되면 핵폭탄이 되거든요. 근데 고농축 우라늄도 연료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제공해달라는 건 전홍축에서 고농축까지 범위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농축은 장점이 이 연료봉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잠수함 폐기 때까지도 교체 안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4척 정도 확보하면 연료 교체하는데 1, 2년 걸려요. 잠수함 아예 쪼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잠수함을 만들고 미국이 승인했으니까 연료를 공급하는 것,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그런데 또 두 번째가 있죠.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전홍축입니다. 20% 미만에.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지만 그러나 전홍축 권한을 갖게 되면 20% 미만의 연료를 원자력 잠수함 또 쓸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나 모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아니면 미국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죠.
건조 장소도 관건일 텐데 일단 위성락 실장은 핵잠 건조는 한국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팩트시트의 이 건조 지역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 명확하게 좀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 순서를 언급을 했거든요. 예. 만일에 여기다 명확하게 언급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공수표가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걸 그게 목표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번에도 계속 강조되는 게 이 마스가 미국 조선업 생태계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목표는 이 조선업 생태계 부활, 그러니까 필리조 선수 재건, 그 재건과 함께 조선 생태계 부활 이런 것들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확하게 장소를 만일에 그 고정을 시켜버리면 미국으로서는 협상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국내,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논란이 된 건 원자력 잠수 건조 장소가 아니었다. 그건 처음부터 한국에서 만드는 걸로 기정사실로 간 거고, 예. 실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농축화 재처리 쪽이다. 이쪽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장소는 처음부터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필리조 순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잠시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위 실장 언급에 따르면.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국 군함도 자국 잠수함도 만드는데 벅차거든요. 근데 거기다 우리 걸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조선업 생태계 부활 쪽을 딜로 우리가 성실하고 내실 있게 미국 조선업 생태계 부활시켜주고 예. 예. 아마 건조는 우리한테 하는 그거 외에 사실상 대안이 없어요. 미국에서 만들 수가 없거든요. 미국 거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 필리조 선수를 만들어도 시설을 만들어도 본인들 거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거 만들려고 그걸 장소를 내주겠어요. 그건 일각에서 그 문제 많이 부각이 됐는데 위 실장의 언급을 명확하게 한 거 보면 처음부터 그 문제는 아니었다. 오히려 농축과 제철의 일본 수준의 그 권한을 확보하는 게 더 지난한 협상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보통 이 잠수함 건조하는데 한 10년 정도 좀 전망이 나오잖아요. 그 잠수함 도입 시기는 그럼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세요? 일단 위 실장은 뭐 가능한 한 좀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10년도 짧은 기간이에요. 호주가 2021년에 오커스, 영국, 미국의 기술을 영국, 미국 둘 다 핵잠 보유국이거든요. 네네. 완벽한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핵잠 건조를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첫 삽도 못 두고 있고요. 2030년대 중후반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10년이 이게 길게 아니고 짧은 거예요, 사실 10년이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핵잠 건조 능력이 있거든요. 네네. 건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기 그 잠수함 건조 능력. 이 잠수함과 핵잠과 재래식 잠수함은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원자로 늘 공간과 관련된 이런 시스템만 빼면은.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계획은 핵 추진 잠수함 선체도 우리가 만들고 원자로도 우리가 집어넣고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만 받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라고 그러지만 빠르면 6, 7년 정도 내에 초도함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빠르면. 예. 그러나 10년 내에 초도함이 만들어진다 해도 그건 일반인들은 그것조차도 너무 길다고 빠른- 그러지만 그것도 사실은 빠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자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이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도 이에 지지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자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환수. 예. 그러니까 이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작전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북핵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느냐. 예. 세 번째는 국제 정세는 세 가지거든요. 국제 정세는 고무줄이니까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자기들 마음이니까. 북핵 대응 능력 상당 부분 한국형 삼축시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연 능력이 있느냐는 게 이제 기본 작전 운영 능력이 IOC입니다. 요건 끝났어요. 네. 그다음에 완전 작전 운영 능력 네, FOC. FOC를 지금 하고 예, 있어요. 예. 요게 끝나면 마지막 이제 FMC. 예. 그러니까 미션, 임무 수행 능력 요거면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환수한다라는 목표가 있고 해그세스 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에 왔다가 그랬거든요. 그때 이 한미
전작권,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그건 훌륭한 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뭐냐면 정책 기본 정책은 본인들의 이 안보 부담, 방위 부담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가져가게 되면 환수하게 되면 당연한 거지만 그럼 미국의 부담이 상당 부분 줄거든요. 그 조건에 한국군의 작전 능력, 운영 능력이 뭐냐면 장비도 들어가거든요. 예. 이번 250억 달러 그 구매한다고. 예. 한 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군부 쪽, 미국의 군부 쪽은 이 군사 전문 쪽에서는 전작권 환수 아무래도 좀 꺼리죠. 우리 지휘를 받으니까. 그러나 백악관, 헤그세스나 백악관은 명확한 것 같다. 전작권을 빨리 전환시켜 줌으로써 본인들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250억 달러 무기도 있지만 네.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법적 절차에 따라는 조건이 붙지만 그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핵추진 잠수함, 전작권 이런 쪽에서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얻은 만큼 또 미국에 대한 지원도 약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다 가져온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의미나는 대안을 택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뭐 비용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국방비 같은 경우는 GDP의 3.5%로 증액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구매하는 계획은 250억 달러 규모의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무기 구매 계획을. 2030년까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국방비 증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 유럽은 5%예요. 3.5%. 1% 쓰던 나라들이 3.5% 직접비, 1.5% 간접비에서 5%까지. 그러니까 미니멈 3.5%는 늘리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2.32% 쓰거든요. 한 62조쯤 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불행하게도 군비 경쟁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안보적 위협이 상시화된 우리가 거기서 피할 길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북한이 이 핵 전술핵 운용 무대를 실전 배치를 한 상황이고 핵으로 우리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북핵 대응 체계를 위해서는 무기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심 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척당 미국 기준으로 한 2조 들거든요. 그것만 해도 거기에 대한 국방비만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살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자체 확충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큰 논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군비를 확충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 재정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군비를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주한미군 주둔 문제도 중요할 텐데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 이런 이제 언급이 팩트시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팩트시트 이후에 이제 발표된 그 한미 안보 협의 SCM 공동 성명에서도 보면 주한미군 전력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변화될 가능성은 그럼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좀 지금 주한미군은 규모 태세가 아니라 전력 태세라고 말했거든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아, 전력 태세와 규모 태세를 규모는 명확하게 인원을 봐야 말하는 되는군요. 거고, 인원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전력 태세는 이미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력이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주한미군의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지금 미국의 이 행보를 보면 MQ-9 리퍼 무인 그러니까 하늘의 암살자라고 하는 그 정찰기 대대를 이미 군산기지에 창설했고, 예. 그러니까 전략 무기의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헤그세스 국방부 체제가 전 세계 해외 미군 원정군 규모를 재조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전력은 유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원이 빠지면 만에 하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전략 무기는 전력은 더 메워놓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니까 지금 한미 동맹의 중요성,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예. 그러나 규모는 아직
그 감축 가능성이 남아 변화될 가능성이 예. 남아 있다. 알겠습니다. 관세 분야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관세율은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또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미 이야기됐던 부분들이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기로 했고 또 반도체 관세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 그러니까 결국엔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대만이 되겠습니다만. TSMC죠. 예. 이 부분 이제 남은 없겠습니까? 관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예정됐던 거죠. 이건 반도체 이런 부분 최애국 대우 예. 수준이고 이제 15%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FTA 이렇게 깼으니까. 일본은 2.5%에서 15%니까 일본이 그 부분 자동차 조금 관세요. 그렇죠. 네. 자동차 관세는 조금 재미를 본 거죠. 그러나 그 정도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도 사실은 논란이 됐던 농산물 시장 개방이 쌀이나 소고기나 이런 부분 다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크게 초기에 합의됐던 그러니까 8월 25일 워싱턴 그다음에 10월 29일 경주 이번 이어져 볼 때 큰 운각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짧게만 짚어보면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5개월 동안 그야말로 미국과 치열하게 벌여온 이 협상의 어떤 합의문,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도출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남은 과제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팩트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예. 그냥 우리가 이런 거 논의하고 합의했어라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걸 양쪽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FTA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깨는 게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양쪽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물꼬를 터나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자세히 보면은 한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조선업, 반도체, 그다음에 중국 견제의 전략적 중요성 이런 것들이 협상의 지렛대가 된 것 같고 예. 그렇게 보면 미국도 본인들이 챙길 건 챙겼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뺏긴 건 아니다. 우리도 전략적으로 아주 많은 걸 얻었거든요. 예. 경제 분야도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지금 전자권 환수나 핵심 잠수함이나 농축 제철이 이 부분들은 사실은 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비용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정도의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 큰 방향성은 이제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방향성 안에서 이제 결혼은 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이제 혼수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더 가겠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첫 관문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